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4월 30일 목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4명 늘었습니다. 총선 후 보름이 지났는데 오늘 확진자 중에 국내 지역 감염은 0명. 4명 모두 해외 유입 확진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확진자 0명의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지난 총선을 통해서 감염된 사람은 없다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지금껏 여러분이 고생하셔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요, 코로나19가요 무증상 전염 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경계를 낮추면 그때 그곳을 파고드는 게 이 코로나19입니다. 그래서 무섭습니다. 다시 폭발할 가능성이 있고요. 앞으로 또 폭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할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고 정부 생활방역위원회 위원입니다.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김호란 교수님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는지요? 조금 편안해지셨습니까? 예. 아직 그렇진 않습니다. 지난번 연결했을 때보단 지금 조금 잠도 더 주무시고 조금 편안해지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다른 방면으로 더 바빠지네요. 어떤 쪽으로요? 이제 생활 방역도 준비해야 되고, 전 세계에 한국의 상황도 좀 알려야 되고, 네. 이제 방송보다 좀 책도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어요. 정은경 본부장님은 그 바쁜 와중에도 논문 쓰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교수님도 또 논문 책 이런 거 쓰시려고요. 예, 그래야 되죠. 또 여기저기서 요청이 많습니다. 같이 쓰자고. 예. 그렇습니까? 끝났으니까 놀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좀 다르십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국내 확진자가 4명입니다. 근데 국내 지역 감염은 0명인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예, 어쨌든 지역 감염이 0으로 나와서 참 기쁘고요. 네. 저희가 목표했던 지역사회 확산 수준이 아주 의미 있게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수학적 모델링을 했을 때도 한 5월 1일쯤이면 하루 발생자 수가 외부 유입 빼고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예상하셨군요. 그게 또 맞아서 또 기쁩니다. 그러면 또 예상하시기에 그럼 5월 중에는 국내 확진자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지는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게요. 예. 아까 이제 인트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총선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움직였는데도 그걸로 인한 이제 확산은 없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위험에 대비하기는 오히려 쉽습니다. 네. 예, 부활절이라든지 총선이라든지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예상하고 그에 맞춰서 다 준비하고 조심하면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게 위험인지 모를 때가 위험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어떤 위험 그룹이 없는지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호용수 님이 이런 분이 있어서 우리 잘 살고 잘 놀고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377님은 그런데 지금 바깥은 코로나를 잊은 듯해요. 지금 연휴라고 사람들이 그냥 밖에 쏟아져 나왔는데 선생님 이거 보기에 좀 걱정되죠? 예, 어제도 차도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엄청 많이 막힙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많이 힘들었잖아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하느라고. 날씨도 좋아졌고 해서 이제 가능하면 좀 외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 외부는 이제 실내보다는 감염 위험이 적습니다. 예. 예, 그렇긴 하지만 외부에서도 사람이 밀집도가 높은 곳은 주의해서 피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뭐 단체 식사 장소라든지 붐비는 곳은 조심하셔야 되고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강조해 왔던 이제 마스크 쓰기나 손 씻기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는 손 씻을 곳이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정제 같은 것을 가지고 네, 가지고 다니면서 손을 씻어야 되는군요. 선생님? 예. 네. 지금 방금 재난 문자가 왔습니다. 아, 선생님한테 재난 문자가 너무 많이 자주 오는 것 같은데 그 재난 문자도 그래도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자꾸 알려주는 거죠. 조심하라고. 아, 근데 선생님한테도 옵니까? 예, 모든 사람의 폰에 오는 거니까요. 아, 예. 저기 저 방송국 오는데 여의도를 예. 이렇게 지나오는데 예, 여의도 공원으로 가는 그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젊은 친구들 많이 몰려다니는데 그건 또 위험해 보이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바깥에서 손세정제로 손 닦는 거 말고 또 다른 거 뭐 있을까요? 그 마스크 끼는 거 말고요. 예, 가능하면 사람들 간의 물리적 거리 두기를 계속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물리적 거리두기도 예. 그 애인하고 거리두기가 지금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렇죠. 여자친구하고 이제 헤어질 수도 없고요. 예, 예. 가족이나 친구 말고 이제 모르는 사람들하고의 거리를 좀 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우리가 사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네. 지난 이제 초봄에 꽃이 피고 이럴 때 사람들이 이제 꽃 구경을 갔다가 예.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한 군데 모이니까 감염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 거기서 감염된 분들이 계셨었거든요. 아, 예. 예. 일단 그러면 그런데 그 야외에 나가면 화장실에서 손 씻기 어렵고 식당, 화장실 이런 걸 조금 피하긴 피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이 많은 곳을 가능하면 피하는 게 좋고요. 예. 또 이제 야외를 갔지만 또 식사하거나 아니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실내에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예, 예. 화장실도 그렇고 그러면 장소별로 환기가 잘 되고 있는지 예. 소독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드라이브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드라이브만 하고 나는 바깥은 가야 되겠는데 내리진 않고 드라이브만 할 거야. 이거는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아무래도 접촉은 줄일 수 있겠습니다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런지 예. 차가 굉장히 많이 막히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 그렇습니다. 유난히 님이 알코올솜 가지고 다니세요. 좋더라고요. 알코올솜도 효과가 있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알코올 소독으로 우리가 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알코올 솜으로 많이 쓰게 되면 피부가 좀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병원에서도 이제 알코올을 많이 쓰는데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알레르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네. 특히 어린아이들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생활방역,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생활방역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희들이 일반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좀 지침 몇 가지 알려주십시오. 예, 생활방역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처음 해보는 건데요. 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방역에 완전히 초점이 맞춰 있다면 생활 속 거리두기, 생활 방역은 이제 방역도 하면서 경제 생활도 어느 정도 하자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분야별로 31개 지침을 정부에서 마련을 했는데 예. 이제 이게 실내인지 실외인지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인지 적게 모이는 곳인지 또 그 안에서 이제 종류별로 이런 지침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걸 전부 다 모든 사람이 기억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가야 되는 장소의 특징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시면 되는데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일단 사람 간 물리적 거리두기가 충분히 가능한 곳인가 네. 그리고 그 장소가 환기가 잘 되는 곳인가 그 두 가지가 일단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저 정부가 이제 등교 계약을 시작합니다. 예. 걱정이 많으시죠, 일단? 그렇죠. 사실 어저께 무학여고에서 이제 준비 상황 점검할 때 한번 가봤었거든요. 예. 학교에서는 나름 이제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또 저희가 보기에는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특히 어떤 부분이요? 일단 제일 먼저 이제 뭐 물리적으로 이런 것 저런 것 준비하는 거 외에
이 코로나라는 거에 대해서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이 감염병에 대한 기본 인식에 대해서 좀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혹시라도 이제 증상자나 뭐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확진자를 뭐 왕따를 시킨다든지 예. 뭐 낙인을 찍는다든지 뭐 다시 친구 안 할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등교 전, 등교할 때, 그다음에 등교한 다음 이렇게 다 나누어서 학생들 이제 건강 관리를 해야 되고 사실 지금 우리 지침은 아프면 3, 4일 쉰다 예. 이런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제 학교가 처음 개학을 했을 때는 혹시라도 코로나 관련 증상이 보이는 학생을 그냥 쉬도록 하고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것이 좀 걱정스러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처음 한 몇 주 정도는 증상자가 나오면 바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중에서 환자가 혹시라도 생기지 않는지 그런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학생 말고 교직원이나 여러 종사자분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분들이 무증상 감염이 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뭐 전국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환자 발생이 많았던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히 등교하기 전에 이런 교직원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검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예. 이 개인별로 검사하려면 사람이 많지만 저희가 이제 취합 검사라고 해서 10명씩 묶어서 하는 검사 방법으로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방법을 한번 도입해보는 것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 선생님들이 또 대비하고 이렇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건 굉장히 또 깊고 세심한 부분이 많군요. 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사실 따지다 보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또 예. 통제가 안 되잖아요. 친구들하고 또 어깨동무도 해야 되고 예. 여자친구하고 손도 잡고 다녀야 예. 되고 이거 걱정입니다. 아무래도 초등학생은 이번 학기에 등교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래요. 별구름님도 그런 의견 주셨어요. 초등학생들은 당분간 온라인 수업하는 게 어떨까요?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거리두기 거의 불가능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예,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6755님은요. 오늘 언니랑 식당에 외식하러 가는데 언니는 운전석에 저는 뒷자리 사선으로 앉았습니다. 내 몸은 소중하니까요. 이거 뭐 크게 이게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네. 그냥 옆자리 앉으라고 할까요? 예, 예. 네. 윤미리님. 확진자 수를 매일 알려주니까 뭔가 목표의식도 생기고 좋네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이 이렇게 그 방침을 세우고 국민들이 따라가고 그리고 목표의식이 있어서 그걸 체크하고 그러면서 다 지금 한 마음으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네. 사실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위기에 강하잖아요. 네. 전 국민이 한 마음으로 혹시라도 잘 안 지키는 사람 있으면 서로 받아쳐가면서 네.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요. 예.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김은집님은 이런 얘기 하셨어요. 지금 퇴근하는 2호선 지하철에 은근 사람이 있어요. 근데 마스크 안 쓴 젊은이들이 종종 보여요. 젊은 친구들 마스크 안 쓰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유심히 보는데 네. 최근에 한 10명 중에 한두 명씩 마스크 안 쓰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예. 이제 아무래도 좀 더워지기도 하니까 예. 그런데 마스크를 KF80이나 이제 덴탈 마스크라고 해서 좀 예. 얇은 걸 쓰시면 숨 쉬는데 좀 더 편하고 좀 덜 덥거든요. 네. 그래서 마스크를 가능하면 꼭 쓰시되 너무 답답하다 그러면 숫자를 좀 KF를 좀 낮춰서 네. 써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 지금 마스크 안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요. 그 친구들은 옛날에는 막 마스크 쓰고 다녔거든요. 저희들 어렸을 때도요. 마스크 쓰지 말라고 했는데 마스크 쓰고 다녔거든요. 말 안 듣는 친구들은 꼭 있습니다. 네. 예, 원래 항상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사실은 또 민주주의 사회이긴 하죠. 예. 코로나19 치료제로 조금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요? 렘데시비르가 좀 미국에서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좀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그리고 백신은 언제쯤 나올 건지도 궁금합니다. 예, 치료제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이제 가장 빠르게 임상시험 마지막 단계를 보고 있는 게 이 렘데시비어라는 건데요. 네.
사실 이 치료제를 미국에서 쓴 것도 아주 중증 환자나 중등도인 사람한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지 않은 사람보다 조금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 하는데,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런 치료제를 쓸 필요가 없을 정도의 경증이기 때문에 일단 안 걸리는 게 이제 당연히 중요하고요. 예. 혹시라도 이제 중증이 됐을 때 우리가 그동안 써볼 수가 있는 치료제가 없었는데 이제 렘데시비어를 한번 써볼 수 있겠다, 이런 점에서 다행이고요. 그렇지만 아주 뛰어난 효과를 보인 것은 아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백신 개발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백신 개발은 시간도 걸리고, 개발이 된 다음에도 정말 안전한지 정말 효과가 있는지를 다 보려면 그때부터도 더 시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다 끝나도 우리가 쓸 만큼 다 생산이 될 것인가 하는 또 다음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이 곧 나올 것이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어서 백신 없이 우리가 이 감염을 더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사 선생님들 그리고 지금 전문가분들 지시 잘 따르고 지금처럼 잘 지키고 있는 게 중요하죠. 안 걸리는 게 중요하죠. 네. 예, 맞습니다. 3909님은 좀 걱정이 많으세요. 생활 방역으로 갔는데 이거 말장난 아닌지 좀 걱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무너지는데 생활 방역은 말만 방역이지 방역 안 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보이기도 하는데 걱정입니다. 이런 의견 주셨어요. 그렇죠.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열심히 하다가 자꾸 풀어지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제 방역 당국이나 저희도 마음 같아서는 계속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 그러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생이나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묘안을 짜내야 됩니다. 우리가 경제생활도 조금 하면서 방역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짜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지침을 만들고 새로운 방식으로 치료해보는 거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완전히 집 밖에 못 나오게 하다가 이제 우리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한 그 정도로 지금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한 걸 따라하려고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럴 때. 전 세계에서 우리가 거의 첫 길을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호란 선생님은 철학 선생님 하셔도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아요. 별말씀이요. 무심천님 이런 의견 주셨어요. 학교에는 손 닦을 수 있는 세면대가 학생 수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좀 부족한데. 맞아요. 어제 저희가 그걸 점검하면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가능하면 세면대를 많이 만들어야 되고, 교실 안에 이제 세정제 곳곳에 비치하고 아이들도 하나씩 가지고 다니고 이런 거 다 준비할 필요 있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한테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윤세연님도 이런 의견 주셨는데, 애인 없으니까 코로나의 위협은 없지만 왜 이렇게 울적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의견 주셨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인을 구해줘야 됩니까? 이 코로나 블루에서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인도 그렇고 또 격리하셨던 분들, 확진자분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바이러스 감염은 사실 언제라도 우리 옆에 항상 있었었거든요. 이번에 코로나19만큼 그렇게 전 세계에 타격을 주는 것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제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나면 더 끈끈하고 단단한 연대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 또 한국의 발전에도 저는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당부 말씀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국의 모범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힘을 합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힘들지만 조금 더 다 같이 힘을 합해서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앞으로도 좀 고생해 주세요. 항상 저희가 감사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의 건강은 저희들이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호란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갈까요? 조진주 씨. 38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1차 현장 합동 감식이 6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경찰은 시공사 등 관련 업체 4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천 물류창고 시공사와 발주자가 당국으로부터 모두 3차례 화재 위험 주의를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공사 측은 그때마다 조건부 적정 판단을 받아 공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명 늘었는데 모두 해외 유입 사례였고 국내 발생은 없었습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할 수 있다며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동향과 집단 면역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 건강 영양조사를 진행합니다. 대규모 지역사회 감염이 발생한 대구 경북에는 우선 항체 검사를 하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미국 보건당국이 에볼라 치료제인 렘데시비르의 코로나19 치료 효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이 약과 관련한 임상시험이 2건 진행 중이라고 우리 보건당국이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문제를 포함해 향후 당 진로와 관련한 결정을 다음 달 새롭게 선출되는 원내 지도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의 부동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민주당 분위기는 당황스럽다며 검증이 부실했던 점을 문제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0901님, 몇 달 만에 대구 앞산에 올라왔어요. 등산 내내 산중턱 안일사에서 반야심경 독경 소리가 들려오네요. 몸과 마음 모두 충만해지는 느낌입니다. 네. 오랜만에 힐링하고 오십시오. 3573님, 아침 6시부터 해외 입국자 특별수송 지원 근무하고 야간 근무자에게 교대하고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이브 비데이 듣고 있습니다. 입국자분들도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자가격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있다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 입국자 특별수송, 이렇게 보이지 않는 데서 이렇게 묵묵히 일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우리가 건강하게 잘 있고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감사함을 대신해서 전합니다. 8021님, 긴 연휴 집에서 라이브 비데이 들으면서 밀린 집안일을 할 예정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얼른 코로나가 끝나 애들 등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출근하고 나면 밥은 한 끼 먹고 온라인 강의 듣는다면서 맨 게임만 하고 있는 아이들이 걱정됩니다. 게이머 될 수 있다니까. 거기서 또 이게 비대면 AI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양 가득한 점심에 선생님들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등교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호란 선생님이 조금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아무튼 조금 힘을 내주십시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주진우 라이브 커밍 순.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예요. 확실해요. 쏙닥쏙닥 쑥떡쑥떡. 오늘 비데이 기자실에서는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오늘의 기자는 아주경제사회부장 장영진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장영진입니다. 근황은 밀어두고요. 물어볼 게 많습니다. 물어볼 네. 게 많아요. 이천 물류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 수십 명의 사망사고 발생했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화재 사고 상황을 보고받고 있다고 하는데 네, 실시간으로요. 네. 이게 왜 논란이 되는 거죠? 네, 검찰총장이 실시간으로 화재 상황을 보고를 받는다. 상당히 좀 이례적인 모습입니다. 네. 왜냐하면 검찰이 불을 끄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그 부상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낼 것도 아니고 뭐 심폐소생술을 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희생자들을 뭐 수송을 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된 다음에 그때부터 검찰이 들어가는 건데 아니 인명피해가 났고 화재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움직이고 지휘를 하겠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예, 이해가 됐죠. 예,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상황에 벌써 15명의 검사를 투입을 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글쎄 뭐 검찰이 빨리빨리 일 처리를 하고 하는 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검찰이 들어갈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 일단 한 가지가 걸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거를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 소위 말해서 언론 플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근데 그 대대적으로 언론 공보에 나선 이유가 뭔가요? 다들 그게 지금 의심스러운 겁니다. 네. 그래서 마치 무슨 검비어천가라도 부르냐? 아니 물론 저기 그 검찰은 언론 이런 거는 언론에 홍보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예. 우리가 뭐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앞으로 이런 어떻게 하겠다. 인명 피해가 나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도 뭐 철저히 조사하겠다. 이건 좋은데 네. 이걸 왜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걸 이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해 줄 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한 줄 들어갈까 말까 하는 거 또는 뭐 다른 보도를 할 때 한 줄 정도 넣어주는 수준이면 모르겠는데 검찰 기자들이 다 썼죠. 다 썼죠. 정말 놀랄 정도로 그렇게 일제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으면서 검사 15명을 투입을 하고 이렇게 엄청난 대대적인 홍보를 해줍니다. 마치 검비어천가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검찰 기자실에서 왜 이 기사를 이렇게 중요하게 보도했을까요? 자,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디까지나 제 추측입니다만 오늘 아침에 채널 A에 대한 압수수색이 사실상 중단됐죠. 예. 예. 압수수색을 하러 들어갔는데 사실상 실패하고 돌아왔죠. 네. 그 사건을 두고 물타기를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이고 자연스럽게 채널 A 압수수색으로 넘어갈까요? 네. 네. 아니 41시간 동안 대치하다 그냥 거의 빈손으로 왔습니까? 네. 지난 28일 오전 9시쯤부터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는데요. 결국에 오늘 새벽 2시 50분, 그러니까 새벽 3시가 조금 안 돼서 다 철수를 했습니다. 네. 채널A하고 협의를 해서 몇 개 그 압수물을 제출을 받기는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그 문제에 가장 중요한 녹취록 파일이 들어있었느냐? 안 들어있었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그럼 뭐 하러 있습니다. 갔어요? 글쎄요. 왜 갔을까요? 네. 이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짰네 짰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제로 채널A 사옥 앞에서 한 서너 분 정도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짜고 치는 고스톱 그만하라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어디까지나 막 예상이거나 추측이거나 좀 억측일 수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맞아떨어진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채널 A는 좀 수사에 협조해서 이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 A는 이 문제 이 핵심 증거들을 빨리 제출해서 사실관계를 CCTV를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이게 채널A 측에서 이 문제의 녹취록을 자진해서 임의 제출을 했다면 네. 오히려 진실 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모 기자 개인의 일탈이었다라고 오히려 말을 하기가 수월해질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조직적으로 압수수색에 저항을 함으로써 이 모든 사건이 채널A의 그 조직적인 어떤 일탈이었다라는 그런 의심을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저도 오히려. 그렇게 느껴지는데 국민들도 거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채널A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혹시 사건이 잘못돼 가지고 제어가 문제까지 번지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걱정하면서도 왜 그렇게 이게 예. 사실관계를 은폐합니까? 오히려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이렇게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 상황이 제어가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채널 A에서는 뭐 이게 이동재 기자가 그 윗선까지 뭐 어느 정도 보고를 하고 취재를 하는 과정이 조금 불리한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막는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뭐. 예, 그리고 뭐. 채널 A 측에서도 그렇게 막는 거는 글쎄 뭐 이해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왜 기자협회가 채널 A 편을 드는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저도 정말 이해가 안 되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히려 압수수색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좀 자제를 해달라. 대신에 채널A는 적극적으로 자진해서 이미 제출을 하든지 이 진실 규명에 앞장서 달라. 그래야죠. 상식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 상식인데 압수수색은 언론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라고 언론 기자협회에서 말하는 거는 네. 사실 기자협회 스스로가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무슨 취재입니까? 예. 아니 그 취재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아니 감옥에 있는 취재원을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 말이야 똑바로 얘기를 안 하면 당신 가족도 감옥에 갈 수 있어. 이게 기자가 할 소리예요. 유시민 쳐야지. 치면 네. 다 좋아해. 이게 또 유시민 것만 주면은 당신 너 우리 뭐 좀 처벌 안 받게 해줄게. 이게 기자입니까? 이런 행동을 했는데 언론의 자유를 운운합니까? 오늘이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이게 언론의 자유면은 부처님 오신 날 절에 가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종교의 자유라고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꼭 그런 건 아니고 왜 그러세요, 기자님? 아니 그 정도로 말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아무튼 이번 기자협회 김동훈 협회장님 이거 좀 한겨레 출신이시죠. 그리고 네. 그동안 많은 좋은 보도 많이 하셨고 뭐 그런 분인데 글쎄요. 왜 그 선을 접고 그러세요? 예. 그런데 네. 근데 좀 이건 이해가 되지 않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 행동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 뭐 개인적으로 인사도 좀 드리고 어느 정도 아는 분인데 최근에 몇 가지 지금 기자협회부 사건에서도 좀 곤란한 부분 좀 얘기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보면은 지금의 행보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몇몇 기자들은 이번에 너무 기자협회 창피하다. 기자협회로부터 받은 상 반납하고 싶다. 네. 반납하자. 예. 이런 분들도 지금 있습니다. 기자협회가 그동안도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는데 그렇죠. 이번 상황을 보면 저는 전직 기자협회 회원이고 지금 현직 기자협회 회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조금 저희들이 보기에도 조금 글쎄 저도 지금 뭐 그 기자협회에서 받은 기자상 반납하자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 실제로 그 운동이 조직이 되면 네. 저도 반납하고 싶어요. 네. 동참하시죠. 알겠습니다. 네. 저는 좀 많은데 그래도 해야죠. 네. 양정숙 그 더불어 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 얘기 조금만 해주세요. 여기 네. 또 장 기자님은 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또 깊이 있는 그 해석 있죠? 네, 제가 이분을 법정에서 몇 번을 뵀어요. 조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취재를 하러 갔었고 그때 변호사였구나. 예, 그분 이제 변호를 하러 오셨는데 어떤 분 변호했어요? 주로 국회의원인 경우거나 뭐 정치인이거나 그분하고 이제 그 정치인과 연관돼 있는 분인 경우가 많았죠. 그런 변호를 많이 하셨어요, 많이 이분이? 하셨습니다. 네. 보는데 글쎄 뭐 변호는 할 수는 있어요. 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 쪽에 지난번에도 이제 공천을 받으셨던 적도 있고 하기 네.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재판에서 이렇게 그 변론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네. 변론을 할 때 되게 너무 당황스러울 정도의 변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점프력과 접촉력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요? 예, 논리가 점프를 잘하셨고요. 예. 어떻게 저걸 저기다 갖다 붙이지?라고 하는 이 접착력도 상당히 뛰어나셨습니다. 네. 그래서 와 정말 대단하다라고 했는데 저게 과연 법정에서 받아들여질까 하는데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저기 법원 쪽 네트워크가 좀 좋으세요. 제가 듣기로는 그 부군께서 현직 판사신 걸로 들었는데 네, 부장 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런지 글쎄 꼭 그렇다고 보기는 뭐 어렵겠습니다만 제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장 기자님. 아닙니다. 네. 예. 네.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예. 네. 그랬는데 어쨌거나 좀 보면서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싶었고 이렇게 해서 그 정치권에서의 어떤 이런 민원을 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정치권 정치인들 변호하는 게 돈이 많이 안 되거든요. 정치인들이 돈 안 주거든요. 그렇죠. 보통 잘 안 주죠. 그러면서 딴 걸로 해결하려고 하시죠. 아니 근데 엄청나게 그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2016년에 재산 등록할 때는 40억대였는데 지금 90억 원대, 그러니까 거의 2배 가량이 증가를 한 걸로 돼 아파트 있더라고요. 뭐 부동산만 해서 강남에? 6채 예, 강남에 7채인가 뭐 그런 얘기. 네, 7채 뭐 계속 나오는데요. 글쎄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증식을 했다 그러기 좀 어려워 보이고요. 물론 뭐 가능하긴 합니다만. 아파트를 많이 사랑하시니까 이분이 그렇게 또. 근데 그럴 수 민주당에서 지금 나온 바로는
이게 뭐 그동안 차명 거래가 아니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글쎄 재산 문제는 약간 부차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재산 문제, 부동산, 이거 아파트 매매 이거는요 단순한 부분이고요. 이제 아마 수사가 시작되면 다른 쪽으로 갈 가능성이 민주당 쪽에서도 지금 상당히 그거를 우려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에 글쎄요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이 사퇴 글쎄요 빨리 사퇴하신 게 모든 사람에서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 얘기 모르겠습니다.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네요. 플라워 돌콤님이 양정숙을 공천한 사람도 책임에선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그 양정숙 비례대표 당선인 그 이렇게 공천하고 그리고 추천하신 그분들도 또 무슨 관계였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명확하게 좀 밝혀졌으면 합니다. 네. 여기까지 들을까요? 네. 지금까지 장영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이 마지막입니다. 네, 그동안. 좀 아쉬웠고요. 네. 다음 더 좋은 기회가 생기면 더 네. 재미난 얘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저녁 시간이 됐지만 아직도 고속도로는 차가 많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안성부터 4km 구간 밀리고요. 기흥 부근에서 수원 쪽으로 정체입니다. 죽전역에서 2차로에서는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서울 요금소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 부근과 반포 사이 정체 살펴집니다. 반대 부산 방향 반포에서 서초, 신갈 분기점 부근부터 수원까지 밀리고요. 충청권 정체가 깁니다. 입장 부근에서 5km 구간 과 천안 부근에서 청주 쪽으로 35km 긴 구간 막히고 있습니다. 대전터널 부근에서 비룡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남북권인 동대구 진출로에서 더딘 흐름 보입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으로는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일죽 부근에 제속도 못 내는 이유는 전 시간대 있었던 사고 여파고요. 중부 1터널 부근과 좀 더 지나 만남의 휴게소부터 하남 분기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학교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기도 뉴스 저기도 뉴스 빡빡한 시사 뉴스 속에서 가슴이 답답할 때 뇌 휴식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에 한 권 맛있는 책을 만난다. 책의 맛. 김갑수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선태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보통 부처님 오신 날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평소에 그 여느 부처님 오신 날이면은 만화님 따라서 네. 절에 가곤 했었는데 교회 가는 줄 알고요. 장모님 따라서 네. 아 그래요? 네, 다 불자들이어서 저는 따라만 갔었는데 올해는 봉축식이 다 취소됐답니다. 네. 한 달 뒤로 미뤄져서 석가탄신일 기념 법회나 기념식이 다 한 달 이후로 네. 뭐 그래서 오늘 집에만 있다가 나왔습니다. 저도 개인사에 좀 잊을 수 없는 초파일이 있는데 80년에 그 전남에 있는 큰 절에서 이제 처사로 살았었어요. 아 1년 동안 살았었어. 그래요? 네. 그래 보여요. 근데 이 초파일 준비라는 게 절에서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1년 내내 중에 가장 큰 그 일인데. 연등회 준비, 초파일 준비를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이제 그때 그 스님들 욕보이려는 건 아니고 그냥 우스갯소리를 하겠는데 유난히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유난히. 1980년, 40년 전에. 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주지스님한테 이게 뭐냐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분이 내려오신대. 네. 불사를 크게 내리는 어마어마한 분이 내려온대요. 머리 반짝반짝하신 분. 아니 이제 들어보세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분이 누굴까 했더니 말을 안 하다가 장영자라고 혹시 아시네. 아. 그난 몰랐죠. 그래서 네.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몰랐지. 그래서 그때 올라볼게요. 장영자 씨가 그 당시 카톨릭이었다가 이제 딱 전환하고 불사라 그러는 게 뭐냐면 이제 기부 예. 희사를 하는 거죠. 그 기억이 나요. 그래서 네. 저도 옆에서 막 거들었거든요. 연등 올리고 뭐 줄 만들고 하는 거 그것도 기억이 나네. 큰 손들은 암자를 지어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종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심하면 탑도. 크면 저기 불상도 큰 네. 거.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40년 그 초파일은
바로 5.18 무렵이었죠. 그럼요. 네. 그럼요. 근데 장영자를 난 처음에 전두환 씨가 간 줄 알고요. 저는 몇 년 전에 저기 초파일 앞두고 그 총무원장 스님의 비리를 제가 커버 스토리를 써가지고요. 스님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야 대목인데 우리 장사해야 되는데 네가 다 망쳐놨다고 저한테 막 해가지고요. 또 부처님 오신다는데 네, 꼭 그때 해야 되겠냐고 그래서 했죠. 네. 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책입니까? 네, 오늘은 우리 이 MC께서 루이스 세풀베다를 추모하는 책을 하나 골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예. 그 세풀베다 선생이 71살을 나이로 코로나19 때문에 4월 16일, 15일인가요? 이 세상을 4월 떠났습니다. 16일 날, 네. 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연애 소설을 읽는 노인 했었죠, 우리가. 했었어요. 네. 2월에 2월달에. 했습니다. 네, 2월에 그 엄마 살쾡이의 분노의 찬 엄마 살쾡이 복수 네. 기억나시죠? 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 권 골랐습니다. 해서 여러 고민을 하다가 세풀베다의 동화책이 좋은 게 많아요. 네네. 그 중에 동화도 하나 쓰셨죠? 느림의 중요성을 깨달은 달팽이 골랐습니다. 코로나19로 이렇게 세상 떠난 유명인 중에 아마 가장 비중 있는 인물이 아니었던가 싶은데 너무 슬펐어요. 71살이면 지금의 나이 개념으로 보면 참 이게 인생 노후 즐길 때인데 한참 네. 굉장히 애석한 예. 일이죠. 네. 대통령 선거에 나올 나이죠. 네. 근데 빨리 가셨어요. 이렇게 또 훌륭하신 분들은 빨리 데리고 유명인이 세상 떠난다는 의미가 뭐냐면 유명인은 확률상 적은 숫자거든요. 네. 그만큼 많이 퍼져 있는 거란 얘기죠. 네. 일본에 아주 우리를 얘기하면 뭐 국민 연예인 한 정도의 두 사람의 연예인이 국민 세상 코미디언인 떠났는데 같죠. 네. 그게 의미한 바는 광범위하게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확률상 연예인도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2016년에 제가 그 브라질 월드컵 취재하러 가려고 하면서 제가 칠레에 들려서 세풀베다를 만나기로 했었어요. 아 진짜. 그리고는 저는 마르케스도 그때 보고 멕시코 들렸다가 칠레 들렸다가 우루과이 들려서 그 호세 무이카 대통령 만나고 그 옆에 에두아르도 갈리아노 네, 이렇게 보고 오려고 했는데 그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서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 못 만났다는 얘기예요? 나 못 갔죠. 난 지금 다 만났다는 얘기인 줄 알고. 얘기하신 김에 다음 주에는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 한번 네. 해보시고요. 네. 그거 우리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했습니다. 그 해도 또 해야 돼요. 이게 자 송규라님도 책 리스트를 미리 안내해 주시면 안 될까요? 미리 읽고 책 얘기를 하면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 다음 주에 책의 맛에서 하겠습니다. 네. 네,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네, 세풀베다 이 콜레라 시대의 사랑에 떨리면 안 되는데 네. 그 노년 얘기여서 맨 마지막 장면이 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 가슴이 계속 뛰고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긴 해요. 네. 세풀베다는 뭐 스페인어권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잘 알려진 작가죠. 네, 지식인이었고요. 네, 행동하는 네. 지식인이었죠. 예. 환경 소설가로 잘 알려져 있고요. 예. 지구 끝의 사람들이 번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외면이라는 단편 소설도 있고요. 근데 칠레에서 태어났는데 피노체트 군부 독재 시절에 학생 운동을 하다가 군부 탄압을 피해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런 작가가 세풀베다 같은 사람이 많아요. 학생 운동하고 소설 쓰고 뭐 그다음에 인생길 받고. 그래서 그런지 남미 소설 읽잖아요. 그 한의 정서가 이렇게 흘러서 그래도 이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슴에 그냥 콱콱 박혀요. 우리 이사벨 아yen데도 했었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 80년대, 70년대, 80년대 얘기가 아주 선하게 떠오릅니다. 예. 그 세풀베다는 아르헨티나, 뭐 우루과이, 파라과이 곳곳 헤매고 다니다가 스페인에 정착했어요. 예. 근데 세상을 떠난 것도 스페인이었다 그러죠. 독일에 원래 제일 오래 살았죠. 네, 오래 살았죠. 네, 독일에 있다가 스페인의 그 코로나19 사태가 걷잡을 수 없게 확산했잖아요. 그때 좀 조마조마했었어요. 근데 저 어디서 세풀베다 소개에서 스페인 작가 써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 작가가 네. 뭐 어떤 운명의 장난으로 일본 가서 또는 대만 가서 활동한다고 일본 작가라고 할 수는 없잖아. 네. 그 칠레 작가죠. 칠레 작가죠. 네. 근데 그렇게도 보이잖아요. 이호한 화백이 우리나라에서 뭐 유년 시절을 보내고 일본에서 오랫동안 있다가 프랑스에서 활동하시잖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또 자기네 작가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좀 섬세하게 따져봐야 되는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창래 같은 작가들의 네. 한국 작가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이창래 작품이 영문학이냐 한국 문학이냐 네. 이거 갖고 저 세미나도 참석을 해봤는데 네. 답 안 나와요. 그래요? 답 안 매우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그건 또 영문학적으로 보이지 않나요? 근데 국민국가 프레임으로 보면 그게 답 안 잡힙니다. 아 예. 네. 너무 많이 나왔죠. 네, 책으로 가까요? 네. 네, 세풀베다는 그야말로 지구 끝의 사람들, 우리 어떤 그림자, 알라디노의 램프, 뭐 그런 저 거의 읽은 것 같은데 좀 단박한 양반입니다. 네. 그리고 문장이 막 이렇게 그 무공의 이 성인 동화들이 무공의 식품 같은 네. 아주 순수한 예쁘죠. 맛이. 네. 순수하죠. 네. 다른 남미 작가들은 되게 만연체 맞아요. 복잡한데 이분 거는 그냥 속속 꽂힙니다. 그 정말 독특해요. 우리 바르가스 요사를 읽거나, 네. 그죠? 로베르토 볼리아노를 읽거나 네. 다 다른데 뭔가 막 베베 꼬고 길고 막 이런 게 있는데 단박한 문장이 짤막해 소설이 네. 비교적 길지가 않습니다. 줄거리를 제가 가장 최근에 읽었을 테니까 네. 짧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달팽이 얘기요? 네. 네. 말씀하시죠. 약간 반항적인 달팽입니다. 달팽인데. 달팽이 이름이죠. 그러니까 주인공 저자 세풀베다가 그 자기 이제 손녀들이 손주. 있는데 손주가 물어보는 거예요. 달팽이가 왜 이렇게 느려? 아마 이렇게 뜰에 달팽이 기어나가는 걸 본가 봐. 그러니까 답을 해줘야 되겠는데 말로 하기보다 그럼 작품을 하나 써줄게라고 해서 쓴 게 이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이제 말해주는 문투인데 어떤 달팽이들이 모여 사는 동네에 어떤 한 녀석이 있어요. 주진우 같이 생긴 놈인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느리냐. 네. 그다음에 왜 나는 나의 이름이 없냐. 없느냐. 네. 이 두 가지의 의문을 갖고 온갖 여행을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투덜거립니다. 투덜거리면서. 네. 그런데 이름이 재밌는데 이 달팽이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이제 동물끼리 대화를 하는데 나오는데 거북이. 그 중에 이제 거북이가 너는 바나나야. 그래서 이름이 바나나가 되고 네. 그 거북이 아저씨는 이름이 뭐야 했더니 나는 기억이야. 그러니까 기억과 바나나가 만나서 네. 여러 가지 우여곡절 겪고 뭐 등등 하여튼 이런 스토리가 흘러가는데 그 각 동물이나 바위하고도 얘기하는데 무생물끼리 아기자기한 그 얘기 속에 들어가면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생각 하잖아요. 동물도 막 얘기하는 줄 알고 그러잖아요. 네. 어른이 다 되고 거의 뭐 나이가 많아도 그런 그 기분의 자장 속으로 속 들어가게 만듭니다. 참 재미있기도 하지만은 이 깊이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의미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바나나 달팽이의 최고의 능력은 의문과 질문의 힘이에요. 네. 그 타성에 젖어서 민들레 이 밭에서 사는 그 남매나무 아래 사는 자들은 인간들이 점점 아스팔트를 깔아 들어오고 숲을 헤치고 그러는데 도망갈 줄도 모르고 새로운 삶을 찾을 시도도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우리 달팽이는 우리가 왜 느린지 내 이름이 뭔지 계속 물으면서 밖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혁명을 꿈꾸죠. 그렇죠.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삶, 우리 민들레 나라를 찾아가야 된다. 바깥 세계를 봐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면서 이제 그 망설이던 그 나이든 이 달팽이들까지 다 데리고 행진을 벌이는 거죠. 이 남미 멕시코든 어디든 이 남미 그 혁명의 서사들을 아주 시적으로 압축해 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죠? 우리 마르쿠스 누구죠? 그 멕시코의 그 전사 마르코스요. 마르코스 네. 부사령관이 떠오르기도 네. 하고요. 네. 그죠? 그런 달팽이입니다. 네. 나는 반항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실천으로 보여주는. 결국은 곳곳을 헤매다가 그 아스팔트 길을 통과해서 새로운 이 민들레 나라를 발견하죠. 큰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여기서는 그걸 집이라고 부른단다. 이제 나이든 달팽이가 가르쳐 주는데 인간의 이제 삶의 영역, 집이나 도로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점점 줄어드는 그런 이제 그 환경 파괴에 대한 이제 얘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항상 그
세플데다에 저기 근본에는 이렇게 환경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이렇게 가시니까 더 좀 가슴이 아파요. 맞아요. 예. 근데 책 바깥으로 해서 잠깐 사족을 붙이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환경 관련된 그런 고발 문학이나 네. 또는 영화나 뭐 네. 등등등 하면 그 고귀한 투쟁을 하는 거에 비해서 항상 패배하거든요. 네. 항상 패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계속 개발을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안 할 수도 없고 뭐 이런 얘기에 그래서 그 환경 문학에 대한 허무감에 빠지는데 그게 오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환경적 관점을 끊임없이 부여하고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 개발을 하는데 비용을 2배를 들여서라도 네. 환경적 요소를 대입을 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안양천, 중량천 이런 데 보면 거품이 낀 시커먼 물이 흘러갔거든요. 네. 지금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네. 이게 물론 꼭 이런 문학 작품이나 고발 TV 프로그램이나 다큐멘터리의 결과라고는 못해도 상당한 영향을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풀베다가 그 독재 정권하고 저항한 이후로는 관점을 환경 문제로 바꿔서 지속적으로 써왔는데 이게 워낙 그 큰 영향력을 가진 작가다 보니까요. 특히 남미의 그 원시림 개발 네. 이쪽에 굉장히 작용을 했대요. 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또 하나 짧게 덧붙이자면은 이 환경 문학이나 고발 문학의 이 큰 흐름이나 성격을 보면 좀 엄숙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근데 세풀베다 선생은 그렇죠. 유머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게 예쁘죠. 네. 네, 작품. 순수하고 밝고. 네. 네. 연애 소설 읽고 싶은 노인이 네. 그 환경 운동을 한다면 보세요. 하기 싫어 죽겠는데. 네. 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느린 달팽이의 얘기를 통해서 이 환경 얘기를 하고 또 새로운 삶을 찾아나가는 이 혁명가의 은유를 발견하기도 하죠. 이게 그 부모나 선생님이 이렇게 과외 시간을 만들 때 여유 시간을 만들 때 딱 읽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이거는 뭐 어른들이 읽어도 정말 너무 좋은 책이죠. 네. 네. 그리고 특히 이 뭐 타성에 젖어서 밖의 세계를 보고 싶어하지 않은 분들, 네. 다른 세계를 보고 싶어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김갑수 선생님 말대로 환경 관련된 소설, 영화, 아바타 막 여기에서도 많이 그 환경 문제를 좀 다루긴 하는데 그렇게 보면 굉장히 처절하게 아파지잖아요. 그렇죠. 처절하게 깨지잖아요. 결국은 사회는 발전하는 거야. 어차피 환경은 뭐 포기되는 거야. 이런 어쩔 수 없어. 네, 이런 네. 관점.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네, 네. 그럼요.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최재천 교수인가요? 네. 최고의 백신은 생태 백신이다. 네. 예, 우리가 이런 코로나 계속해서 변이종들이 나올 텐데 그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생태 백신의 그 하나로 세풀베다 선생의 소설을 읽는 게 어떨까 싶기도 네. 하고요. 여기 제가 가져왔습니다마는 자신의 이름을 지킨 개 이야기. 네. 이것도 아주 재밌습니다. 이 칠레 원주민들의 얘기인데 우리 아프마우라는 충실이라는 그 강아지가 인간 세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싸우는지. 근데 이게 스페인어 직역인가 번역 과정에서 제목이 다 이상하지 않아요? 느림의 중요성을 깨달은 달팽이. 이게 뭐죠? 자신의 이름을 지킨 개 이야기. 아니 그래도 일관성이 있어서 좋아요. 굉장히 이게 네. 서술어로 제목이 돼 있는데. 그건 제가 스페인을 조금 하는데요. 직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작가가 이런 식의 네, 제목을 썼군요. 지었다는 얘기군요. 네, 이제 저희한테 주어진 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요? 네. 이 시간은 왜 이렇게 순삭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우리 이 MCK에서 앞에 시간을 너무 잡아먹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제가 최애 시간인데 또 왜 또 저한테 죄송합니다. 네, 반성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르케스의 콜레라 시대의 사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원한 딜레마님, 인간은 결코 지구의 주인은 아니기에 그렇죠? 레드헤어님, 가슴은 뛰어야 합니다. 멈추면 죽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네, 두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정선태 선생님의 추천곡 빅토르 하라의 마니페스토 들으면서 라이브 비데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라이브 비데이는 생방송으로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Yo no canto por cantar,
ni por tener buen amor.